대한민국 부동산. 요거 옛날처럼 요런 부동산은 요새 안 씁니다. 이게 안 팔리는 부동산이에요. 안 오르고 안 팔리는 부동산이에요. 요거 이제 강부자 부자라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밭이 많은 사람이 부자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부동산을 이렇게 쓰셔야지 부자가 되고 안 내리지. 그러니까 어느 이런 로컬 부동산에 가면 그냥 저렇게 부동산으로 아니불자를 써놓은 부동산은 돈을 못 벌어. 부동산을 세 판을 짜는 거죠. 요새 정치권에서 뭐 손 누구도 그렇고 뭐 세 판 짠다고 그러는데 그거 여기 보면 내가 이 책을 2013년도에 만들었는데 내가 2013년부터 쓰던 얘기인데 로열티를 받아야 되는데 봐주기로 했습니다. 세 판을 짜는데 어떤 텍스트, 가이드, 플래닝을 짤 때 어떻게 짜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부터라도 집에 가서 그 부부간에 같이 여보 오늘 내가 신중하게 이춘모 교수한테 좋은 수업을 듣고 왔는데 우리 진솔하게 이야기하자 이렇게 차 한잔 하면서 솔직히 짱 박아놓은 당신 재산 다 나한테 보고하고 나도 양발 속에 감춰놓은 돈 다 해놓고 우리가 세 판을 짜보자. 식탁에 만져야 돼. 요때 제일 바보장의 수포 바보가 그때 그런다고 해서 부인이 그러면 내 재산을 홀고당 갖다가 통장까지 갖다 준 사람은 제일 바보야. 숨겨놓고 짱을 해야지. 이렇게 순진해 우리나라는. 그러면 하원 이혼 당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일본에서 그 유명한 나리타의 공항에서 막내 결혼식하고 그냥 이혼하는 게 나리타의 이변 아닙니까? 나리타의 이변. 요새 여성분들 못 이겨보네. 오늘은 남성분들이 많아요. 전번에 여성분들이 많던데. 못 이겨먹어요. 추미애, 이정희, 뭐, 박근혜 다 여자잖아요. 클린턴, 뭐, 힐러리, 이거 못 이겨먹어. 특히 세금 부분에서는. 왜? 분명히 부부가 같이 결혼을 해서 재산을 모아가는 가정에 가정법원에서는 이혼을 할 때 똑같이 반반의 원칙이에요. 너 재산 다 내놔. 부인 반조 이러지 남자라고 해서 더 주고.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뭐 이부진처럼 사업을 해가지고 몇 조가 된 건 이것은 서로 기여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특히 이제 요새 제일 잘 나가는 게 이런 바른법인이나 이런 데면 이혼할 때 한 5천만 원 정도 듭니다. 재산권 분할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특히 요새 이혼 많이 하는데 야, 너 그래, 너 그동안에 잘 살았다. 그러니까 너 집 가져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하는 걸 그 등기 원인이 재산권 분할 소로 해야 돼. 재산권 분할. 이혼을 해서 너 이자료 준다 그러면 이자료를 받는 순간부터 2년을 보유해야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그때부터 생겨오니까 다 망가져버려. 그러나 처음부터 이 재산에 대해서 너 재산을 분할해 줄게 이러면 지금 장기보유 10년도 그대로 이어받고 2년 보유기간도 그대로 이어받고 다 되는데 이걸 이자료로 주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 하나부터라도. 그래서 이혼도 기술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피드 이혼이라 그래가지고 압구정동에 가면요 6개가 성업이에요. 저 보기 싫은 거 빨리 이혼해 주는 조건, 재산을 알짜 재산을 많이 뺏어오는 거 이런 것만 다루는 이혼 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원래 미국 같은 데가 그렇게 이제 성업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압구정동 같은 데는 한 6개. 혹시 이혼할 생각 있으면 이따 개인적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이왕이면 올라갈 것을 분양권 같은 것을 내 앞으로 소유를 해서 재산권 분할을 해야지. 자, 해남에 밭대기를 갖다 받으면 돼? 그래서 받더라도 뭘 받느냐. 제가 그래서 지금 바른법인에 고문은 아니지만 많이를 어드바이저로 참가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내 재산을 분리와 분리를 해라. 처음에는 내 재산을 분류하고 분리해라. 이게 1번입니다. 자, 분리부터 세대를 분리한다. 대한민국은 만 30세가 되면, 과거의 세법은 35세인데, 30세가 되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소득이 있든 없든 법적으로 국세청에서, 주민등록상은 모르겠어요. 주민등록상으로는 이장으로 뭐 이전을 하면 뭐 페널티를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겠으면 국세청에서는 만 30세가 되면 분리를 해주겠다. 무슨 뜻이냐. 여기서 캥거루 주기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밑에 결혼 못하고 백수 하나, 35세 하나.
딸 요놈의 가시나도 또 시집을 안 가네. 32살. 뭐 이 아들이 줄렁줄렁 딸려 있을 때는 나한테 문제가 돼. 근데 국세청에서는 우리나라 이 법의적 문제입니다. 같은 공간에서는 이 TIS가 코드가 분석 능력이 떨어져서 세대 분리를 못 합니다. 세법에 그렇게 나왔어요. 다른 공간, 거소, 생계를 같이 한 곳이 아닌 다른 공간에 해라. 근데 이제 법에 이런 유권에서 그러면 나는 복층에 사는데 아파트에 단독은 가능해요. 1층에 딸 주소 따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아파트에서는 동소에서 세대 분리를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모 집에다 주소를 옮겨라. 또 이모 네가 여기로 와라. 왜 이거 주택 엊그저께 그랬다면 세대만 앞으로는 이제 또 주택청약 1순위인데 세대만 할 수 있잖아요. 이 세대란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발 만 30세가 넘으면 강제라도 세대 분리를 하십시오. 이게 국세청의 첫 번째 요구사항이야, 요구사항. 그러면 그대를 따로 코드를 만들어서 자, 만 30세까지는 2억, 만 40세까지는 4억까지는 자금 출퇴도 안 할게. 그 대신 세대 분리 좀 제발 좀 해놔라. 우리가 관리하기 좋게. 이런 식으로 분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만 30세가 안 되면 소년, 소녀 가장 빼고 결혼한 거 빼고 최저생계비 이상을 자기 인컴 소득을 증명하는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세대 분리를 인정을 해줍니다. 자, 나는 29세인데 나 직장 있잖아. 나 삼성생명 과장인데 400만 원. 물론 인정해 줍니다. 이런 거. 근데 뭔만 인정 안 하는 추세냐. 군인, 유학생, 대학생. 이건 뻔하잖아요. 얘가 딱 읽는다고요. 얘가 데이터베이스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뺀 것은 소득을 증명하면 시집을 보내라. 다른 데로 세대를 분리해라. 그래서 자기 집에 배우자 빼놓고는 몸집을 작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 1번입니다. 1번. 이게 세대 분리를 해놨을 때 좋은 점이 많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분리를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분류는 뭐냐. 내 재산을 쫙 집에 이제 각시하고 나 몰래 일의 신도시에 분양권 몇 개 있어요. 당신. 분양권. 그럼 당신은 지금 저 잠실오란지나 개포단지에 또 몰래 사는 거 있어? 그러면 이제 이게 뭐예요? 입주권. 두 번째, 우리 시골의 해남의 어르신이 이제 80, 90이 돼서 농사 못하니까 이 농지 정도나 그 집이 나한테 올 것 같다. 그래서 임야라 할지 이런 거. 그래서 농지. 농지는 두 종류로 세법에서 분리해 줘야 돼요. 비업무용. 그 다음에 진짜 8년 작용하고 있냐. 제천해서 작용하고 있느냐. 우리가 8년 경작이냐. 이런 걸 이제 따져줘야 되는데, 땅은 그래서 내년에 팔아란 말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30%나 되니까 10년 이상을 30%에 대해서 내년부터 인정해 줄 예정이니 토지는 내년에 팔아야 됩니다. 내년에. 그래서 이 농지를 이렇게 분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주택을 분리한다 그랬죠. 주택. 자, 주택이 아닌 것은 주택화 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가 점포주택, 상가주택은 나다시피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볼 것이냐, 그 다음에 상가 건물로 볼 것이냐, 이런 것도 계단 면적이라 할지 주거 면적을 늘려서 되도록이면 주거 면적이 많게 해서 주택으로 보게끔 만든다든가, 또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오피스텔도 준주택 개념에서 주택화 해놔야 된다. 주택화 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1번 아까 임대주택자로 등록하는 순간에 주택화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그냥 환급한 거 오바이트 내고 주택으로 보는 거고, 주소 이전을 시켜가지고 세입자가 사무실로 쓰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주택으로 아까 만들어 놓으면 뭐라 그랬냐면 세금 안 받는 비과세 기준이 엄청 많다 그랬어요. 안 받거나 감면을 많이 해준다. 그래서 이 주택을 주택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외가 있잖아요. 주택외. 용도 변경은 틀립니다.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물론 실질과세에서 토지대장에 용도 변경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다 만드는 것도 좋은데 그걸 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좀 가보면 실질과세로 증명하면 바로바로 그냥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예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가면 빌딩이라 할지 상가라 할지 빌딩, 상가,
지식형 산업센터, 옛날에 아파트형 공장, 요새 유명한 섹션 아파트, 섹션 빌딩, 요새 지분형 호텔 사업 이런 거 주택 예외에 있어요. 이걸 리테일 쪽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상업용 부동산들이 있죠. 구분을 딱딱 해야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 미국은 이 브로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리테일 쪽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을 중개하려면요, 7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 상가 이런 것은 수익률 잘못 분석한다 그러면 상가집 돼버려요. 상가를 사가지고. 그죠? 돈은 목돈 들어가는데 수익률이 안 나온다든가 상가는 이동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상권이 이동해 버리고 스트로크 이펙트. 빨대 현상이 빨려 들어가면 상가는 그날부터 애물단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 같은 걸 잘 해서, 지금 정영진이가 하남시에 스타필드를 만드는데 그 앞에 내 지금 가게가 했는데 골로 빨려 들어갈 것 같다. 그럼 싸게 팔아버린다든지. 뭔가는 분류하고 없애고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리테일 쪽 부동산은 지금 우리가 주유소, 옛날에 주유소 있으면 그 집에 묻지도 않고 시집 보내고 그랬어요. 주유소, 여관, 백화점, 24시. 이게 일본에서 아웃되는 대표적인 상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제 생산성이 없거나 비인기거나 이걸 미리 좀 전문가하고 생각을 해서 분리하거나 팔고 인가 아웃을 다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 리테일 쪽 부동산은. 앞으로 인구 감소에서요. 리테일 쪽의 부동산은 가장 뜨거운 시장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우리 테헤란로가 그렇게 지금 공실이 많거든요. 그건 왜 그러느냐. 아무래도 주차랄지 임대료가 싼 외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기도 하고. 공황 현상. 그래서 빌딩에 공황 현상이 발생한다. 이제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공황이 발생하고 공황. 공황 장애에 안 걸리려면 미리미리 이걸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법에서 빌딩이 100억짜리를 물려줄 때 요새 강남에 부동하는 사람들은 뭐 세 가지로 하죠.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것을 분리를 해서 빌딩을 다 물려주면 자, 이렇게 분류를 싹 했어요. 요것 말고 어르신 다른 재산 있습니까? 주식. 주식. 그 좋은 삼성전자랄지, 하이닉스랄지, 주식.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금, 퇴직연금, 그 다음에 금융소득, 파이낸셜적인 거, 금융. 그 다음에 따끈따끈한 다이아몬드, 기중품. 우리 대한민국의 세법 중에서 골동품하고 미술품과 기중품이 가장 가사하기가 힘들고 많이 봐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금을 소유한다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상품 말고는 기타 현금 같은 자산이 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신사임당이거든요. 근데 우리 각 씨가 하루에 한 개밖에 안 줘. 어떨 때는 안 줄 때도 있어. 그래서 이것을 분류를 해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붙이면 다 노출이 되니까 딱 나가 모르는데 이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수업일 때 이 교수 나 요것 좀 가르쳐줘. 어떻게 시집 보내고 인가 아웃을 짜야지 이렇게 해란 말이에요. 혼자 못 짜니까. 그때는 유료야 유료. 사장님 좀 싸게 해드릴게요. 앞쪽에서 이렇게 앉아서 딱 하시는 분들은 일찍 오셨고 수업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할인 혜택이 틀려요. 앞줄이 알면. 제가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 재산을 다 해요. 두 번째, 이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 너무 비참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우리는 인생은 언젠가는 죽었다가 절대 살 수 없어요. 예수님 빼놓고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가정하에, 언젠가는 죽는다는 가정하에, 자, 그러면 방법론. 그럼 이제 누구한테 증여를 하고 상속을 할까는 미리 좀 이렇게 생각해 놓으면 다음에 싸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큰아들은 속만 썩이고 막 해가지고 많이 뜯어갔으니까 너는 유류분으로 됐어. 끝. 우리 막내딸 나를 기여하는 거예요. 요새는 기업은 기여를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법원에서 달리봅니다. 꼭 법대로 법정 지분으로만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 막내딸이 참 나한테 잘했고 앞으로도 내가 치매가 약간 있으면 내가 후견인으로 내가 우리 막내딸을 지정해야지 이런 거. 우리는 후견인 제도를 창피해야 하는데요. 독일이 한 200만 명, 일본 애들도 한 20만 명. 우리는 이제 700명 정도
대표 주자가 신격구 씨 정도야.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우리는 한 700명 정도 작년 통계로 후견인 한 거예요. 후견인 나쁘지 않아요. 애국에서는 후견인을 거의 친인척을 안 합니다. 자기 비속이나 존속을 안 해. 제3자가 관리해주는 사람한테 많이 하거든요.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 가보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든 간에 뭐 혈족주의니까 뭐 아들한테 하든. 근데 그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한테 정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 쟤는 내 죽기만 기다려가지고 딱 제사도 안 하고 돈만 호거당 하겠다. 분명히 나 죽으면 여도당 가지고 저 작은 아들이 무슨 자동차 사업을 하겠다. 그럼 배제를 해, 배제를. 그리고 유류분만 준다고 미리 통보를 해요. 자, 우리나라의 상속은 유증주의입니다, 유언. 근데 그 전에 이렇게 하나 깨를 쓰는 거예요. 너 나 살 때 잘하면은 네 재산 다 잘 줄게. 그러면 며느리가 설날 안 올 것도 오고 2번 오고 그래요. 근데 딱 죽기 전에 하루 전에 싹 바꿔버려. 죽은 날로 기준하고 상관없어요. 싹 이용해 먹고 싹 바꿔버려요, 그걸. 준다 그러면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유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증도 안 하고 내가 생을 마감했다 그러면 이제 싸움 법정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법정으로. 그래서 그건 너무 우리 피상속인들한테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오빠하고 장남하고 싸우는 것은요, 99%가 아니라 100% 싸워요. 너는 가시나가 출가해야지 뭘 껄떡거려 그런다고. 오빠는 뭔데 내가 법에서 다 내가 아버지 피 받았지 내가 나무 딸이냐 이러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오빠 100% 집니다. 그래서 미리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 방법은 인적적, 누구애가 어떻게 할 것인가 후견이라 할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내가 대용 신탁을 하자. 유언을 대용하는 신탁입니다, 이게. 미국 신탁이라고 그러는데도 그러기도 하고, 요건 하나 방법이 오늘 하나금융에 내 재산을 딱 신탁해서 우리 큰아들이 철들 때 61살 때 유류분 주시오. 우리 큰딸이 시집가서 40살 때 얼마를 주시오. 이렇게 이탁을 해놓는 겁니다. 해놓고 내가 멀쩡하니 요새 비아그라도 많고 더 싱싱하고 신탁 안 할까 보면 바꿔버려도 돼요. 신탁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싸움이 난 게 2014년도에 바른법인하고 붙은 것이 한 번 신탁해놨으니까 해지하려면 상속자들의 전체 인감을 띄우라고 그렇게 법으로 붙인 적이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 쪽이 이겼어요. 내 자산 가지고 내가 신탁했다 내가 푸는데 무슨 상속인들 인감 떼어주고 있어. 자식이 인감 떼달라면 안 떼어주지. 그러니까 신탁을 했다 해지하는 건 자유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할지를 모르니까 후견인 제도를 하나 한다든지 누구한테 얼마 준다는 걸 머릿속에 해서 하고 또 저가 말을 안 듣면 암시를 해란 말이에요. 내 자산 다 줄 게처럼 암시하고 죽을 때 바꿔버리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용하자 이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깨잖아요. 깨. 그래서 방법을 찾는 겁니다. 방법을. 대용 신탁에 대한 것을 뭐 아까. 그다음에 이제 이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처리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증여세를 할지 상속세를 덜 내는 거죠. 2014년도에 상속세 증여세가 한 4조 6천억 정도 거쳤어요. 근데 2억 2천 정도가 상속세고 과거에는 상속세가 더 많았어요. 근데 요새 증여를 많이 강남 사람 중에 강남 상구는 매매의 10건 중에 한 건이 상속계약입니다. 이제 증여계약입니다.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천억 정도가 증여세가 더 많이 거쳤어요. 그러니까 증여 추세로 간다고 보는 거죠. 앞으로는. 상속 개념으로 가지 않고 증여 개념으로 간다. 사전 증여를 하면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가족 간의 전쟁에서 상속 전쟁. 그래서 요새 상속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상속 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내가 교통 정리를 하겠노라 했을 때가 처리입니다. 자, 처리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빌딩을 가지고 있는 분은 계파가 크니까 이걸 그대로 물려주면 55%의 세금을 물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잖아요. 자, 돈 많은 분들은 첫째, 1번 하는 것이 뭐냐? 창투 자금으로 주는 겁니다. 30억 이상, 5억 이상을 증여로 줬을 때 창투 자금은 아까 상속세 유예예요. 너 이렇게 해서 미리 해서 빨리빨리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창업도 하고 사업이 돼가지고 물려준 사람이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상속세에 포함시킬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신격구 씨도 미리미리 저렇게 했으면 저렇게 안 싸워요.
근데 미리 내가 70세에 리타이어 할 때, 인생의 리타이어는 아닙니다. 사업이나 할지 내 관여권에서 리타이어 할 때 미리 이렇게 증여를 해주고 내가 95세 세상에 아웃됐을 때 그때 세금을 받겠노라 이런 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투제도. 두 번째 세 번 매매, 두 번 매매. 이 재산을 팔아서 2년 내에 다시 공시가격으로 잡아서 두 번 투자해서 그러니까 현금으로 일단 물려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현금을 100억으로 물려주면 그대로 100억이 유산세로 해서 세금이 50%가 딱 잡히니까 빼도 박도 못해. 그러니까 이것을 비튼다 그래요. 그래서 매매, 재매매해서 파는 방법. 또 건물하고 토지를 분리시켜가지고 건물만 공시가격이 엄청 낮겠죠. 그래서 아들, 딸에게 주고 거기에서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가지고 땅값을 아버지에게 지료를 갖다가 주는 이런 식으로 상가를 그렇게 많이 하죠 요새. 그래서 이걸 분해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쪼개버리는 겁니다. 왜 쪼개면 좋아요? 100억 재산이면 이 100억 곱하기 얼마인데 유럽연합은 이걸 다 쪼개버려요. 이 4명이 다 아들, 딸들이 25억씩 쪼개버리는 거예요. 요걸로 곱하니까 누진율이 작죠. 예를 들어서 50%일 걸 40%, 40%일 걸 30% 이런 식으로 쪼개고 분류시키고 두 번, 세 번 매매하고 창투 자금이랄지 여러 가지 자금을 아까 대용 신탁도 그렇고 그래서 방법론적을 그것을 찾아라 이 말이죠. 찾는다 이 말이죠. 찾아서 나한테 맞는 최저가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최저가의 컨텐츠를. 그런 것을 하는 일이 저희가 하는 일이고 또 해놔야 될 일이다 이 말이죠.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이거 귀찮아. 내 죽어버리면 끝나지 그러면 아까 국세청에서 50% 가져가라는 거고 50% 가지고 남아있는 자녀분들이 상속인들이 싸우는 것이죠. 그래도 귀찮아도 해야 되는. 어머니는 귀찮을 필요가 있어. 내 통장에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이거 수업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사판 짜겠어요. 우리는 밥 먹고 하는 일이 이건데. 이번에 우리나라는 지금 5천만 원 이하 고액 체납자는 무조건 해외 못 나갑니다. 출국 정지 시켜버려요. 그건 도저히 안 돼. 고액 체납자는요, 세금을 갚기 전에는 출국이 정지돼서 못 풀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전문가는 어디를 갑니까? 권익위원회를 호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자연인으로서 내 캠코에 공매에 다 해가지고 네가 뺏어갈 거 다 뺏어서 갔는데 출국 정지까지 시켜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걸 권익위원회 쪽으로 푸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분리작업을 하면 뭐예요? 이때는 대중이성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뭐 양심도 자유도 아니고 행동 이건 이제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 이 플랜만 짜놓으면 뭐예요? 행동을 해야 되죠. 행동. 액션을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 세무사를 찾아간다. 공인회계사를 찾아간다. 집 앞에 있는 김씨 복도방을 찾아간다. 야, 그래도 이춘모 교수를 좀 비싸지만 찾아온다.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그건 나중 일이고 행동을 하셔야 돼요. 행동 뭐 제일 좋은 것 중에 야, 너 작은 며느리 와봐라 해놓고 탁 무릎을 꿇쳐놓고 내가 너 시아버지하고 요렇게 해서 요 재산 요렇게 있다 자랑하고 보따리 싹싹 빨리 닫아버려야 돼. 다 해주면은 제가 이 정보가 노출돼서 안 되는 거야. 있는 척만 하고 또 정 없는 분들은 가짜 계약서를 가지고 와. 내가 써줄 테니까 한 30억 있는 처럼. 요새 우리 유행하는 어가요. 죽을 때 2천만 원 빚만 남기자는 게 유행이에요. 다 쓰고. 왜 2천만 원이냐 그랬더니 너희들 가르치면서 내가 이렇게 빚을 졌다. 내가 못 잊고 그 흔한 태국 여행 가서 발 마사지도 내가 아까워서 못 했다. 그러니까 빚이나 갚아라. 너 갚으려는 것도 한정 승인하거나 상속 포기하라. 내 죽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서 상속 포기해. 좋은 말로 할 때. 이러든가. 그렇게 해서 뻥을 까서 내가 있는 것처럼 하면 절대 없는 척 하면 여러분들 효도 없어요. 왜 그래요? 이게 셀프 부양이라고 그래요. 셀프. 걔들이 부양 안 해줘요, 이제. 내가 스스로 셀프 부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재산을 붕 띄워야지. 없어도. 그래서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행동을 하는 것은 1번은 어떤 게 있느냐면 교통정리거든요. 요 놈을 사고 파는 거예요. 자, 농지를 내가 받았다. 내년부터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30%가 있다 하니 이걸 시장 원리에 내놓고 없앤다든지, 그 다음에 주택도 좀 이렇게 주거 다이어트, 큰 것은 작은 걸로 옮긴다든지, 새집으로 간다든지, 부동산 트렌드에 맞게 새 판을 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짜놓으면 아무 말짱 필요 없어요. 지금 뭐 하려고 여기서 수업 들으시면 찌리찌리 가서 고수톱이나 치시죠. 어머니같이 행동을 해야 돼, 행동을. 행동 안 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거 금융하고 현금은요, 금융하고 현금은 새 판 짤 필요가 없어요. 이거 다 쓰고 죽을 거니까, 우리가. 이런 큰 덩어리는 쓰기가 힘들잖아요. 현금은 다 쓰세요. 그거 다 또르기면 5만원짜리로 바꿔놔라고요. 이거 하나씩 팔아가지고. 그래서, 집에 담요 밑에다 깔아놓고 슬금슬금 쓰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1년에 2억, 2년에 5억인데 요거 꼭 국세청에서 당부를 하는 게 있어요. 2억, 그러니까 아까 1억 9,900만 원만 자산 종료, 이것도 자산 종료비래요. 전체 자산 아니에요. 그다음에 2년에 5억이면 4억 9,900만 원만 호고당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당신이 평생 벌어놓은 거에 대해서 2년 전에 돌아가실 때 5억까지는 국세청에서 타치 안 하고 안 뺏어 먹을게, 이거예요. 아예 이건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4억 9,900은 안. 근데 이게 이제 뭐 5억, 2천, 5억, 3천은 이게 치크당 누가 그런다고 TIS하고 차세대 행정 시스템이 딱 잡아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령이 있는 것이 이렇게 5억 정도는 세금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캐시. 아니, 말년에 나도 따끈따끈 5만원짜리 한번 뿌려보고 죽어야지. 평생 내가 어디를 가봤냐고. 그러니까 아무튼 좋은 데 가서 놀아방에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간에 5억까지는 그러고 있다. 이것을 이제 새 판을 짜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 요새 이혼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서 차경환 씨가 만든 법이죠. 경기를 보완시키려고. 차경환 씨가 집집마다 12개월짜리 청약 통장을 만드시오. 그러면 1세대도 주고 세대원도 1세대 자격을 주겠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유일호가 오고 다른 사람은 그저 올렸으니까 죽여야 될 거 아니야, 세금을. 그래서 이제 11.3 대책이 2주택 이상 1순위 제외.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세대원이 1순위 제외. 이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써먹어서 지금 100대 1, 200대 1 나올 것이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하자. 그런데 이제 이건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분석하는 것은 가수혜자를 없애겠다는데 분양시장은 이제 냉각되든가 뭐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집에 있는 통장을 한번 써먹어 봐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청약이 당첨돼서 어떤 분은 오늘 신문인가 보니까 뭐 20번도 되고 몇 도 됐는데 당첨을 한번 시켜봐야 될 것이 아니야. 이건 살아있어요. 그래서 통장이 있으신 분들은 통장은 죽을 때 상속도 됩니다. 부인에게 상속도 돼요. 그래서 최고의 로또라고 하는 청약 통장이 2009년부터 이제 통폐합돼서 되는데 이것은 아까 2주택자에 한해서는 이제 앞으로 바뀔지 어쩔지 뭐든 해서 1순위를 안 주고 있으니 2순위도 꼭 통장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분들은 내가 1세대 1주택은 잘 들으셔야 돼. 1세대 1주택은 아무 제약을 안 먹고 1억에서 2억까지 프레미엄이 붙을 곳이 7군데가 남아 있어요. 요것을 제2라운드 분양시장이라고 그래요. 이걸 제1라운드는 끝났죠. 미금, 이래 막 이런 데 다 해가지고 동탄투 해가지고 지방 뭐 어디고 다 트는데 2라운드 시장이 7군데나 남아 있어요. 꼭 정리정돈을 하시고 써먹어야 돼요. 그러면 어디 남았어요? 북일에 남아있죠. 22,000세대. 남일에 끝났고 반쪽 하고 반쪽 남아있어요. 북일에. 그 다음에 내년 11월 달에 할 거, 여기 과천 남아있죠. 김포도 김포 한강 신도시는 안 붙어요. 고촌에서 내년에 고속도로 뚫릴, 지금 GS건설에서 3천 가구 할 거. 그 다음에 검단 신도시.
스마트시 아니에요. 검단의 스마트시스는 계약이 무산됐고 지금 터 다 닦아놓은 거 있어요. 김포공항전. 이렇게 몇 군데는 북일에, 그 다음에 고동지구, 그 다음에 다산 신도시 일부. 이렇게 해서 프리미엄이 붙을 곳은 이것을 써먹어야 돼. 써먹어야 돼. 앞으로는 이제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청약 통장은 꼭 1세대 1주택은 써 드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혼한 사람 많아요. 이혼하면 기쁨이 두 개예요. 왜? 이거 청약 통장 아까 세대별로 한 번씩 더 써먹죠? 20만 원짜리 노령연금 더블로 나오죠? 이혼 안 하면 한 사람만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각자 받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작은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혼은 진짜 원수 같아서 이혼하는 거 있지만은 그렇게 전략적으로 세금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해보면 이혼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세금 차이가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은 꽤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미리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전략적인 이혼이죠. 뭐 꽤 많죠. 그래서 청약 시스템에 관한 거 두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농지는 결국은 이제 일본 같은 데도 가보면 40만 헥타르나 이런 것이 막 거의 주인도 없고 막 그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농사가 뭐 스마트 농법이니 뭐니 기농기촌 또 요새는 뭐 기산 뭐 이런데 특히 그렇지 않고 농지 가격은 과거처럼 택지 개발로 편입이 돼가지고 막 따따블이 된다든가 이렇지 않아가지고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부분은 정리 정돈을 하는 게 좋아요. 앞으로는 팔 기회 자체도 없어져요. 제 말을 한번 꼭 기회. 아이고 우리 아버님이 순천에 한 돈 20만 원짜리 만들어 준 거 5년 후에 되면 더 오르겠지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농지에 대한 것은 한계 효용법칙 한계와 이상. 그래서 농지는 특히 어떤 산업적인 구조로 보나 어떤 보나 처분하는 게 좋다. 처분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요 농지의 상속에 가는 거 할게요. 자, 아버지가 8년 경작을 해서 내가 그걸 상속인으로서 테이큰 받아서 8년 경작을 인정해 주죠. 요 따끈따끈할 때 팔아먹어야지 2억에 대한 세금 비과세가 나오지. 이게 어느 기간이 넘으면 다시 내가 8년 가서 농사 지어야 돼. 그럼 내가 농사를 지켰냐고. 그래서 선대의 피상속인이 만들어 놓은 컨디션이 살아있을 때 팔아라. 다시 말하면 돌아가실 어르신이 나한테 물려줄 어르신이 우리 증여는 안 돼요. 증여는 5년 이내에 파면 2월 가서 걸려가지고 증여를 농지를 해주면 농지에 쫙 임지 일어났는데 1960년대에 쌀 두 가마니 사준 금액이 취득가격으로 붙어요. 예? 요새는 이제 정확히는 8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의대 취득일로 하지만 아무튼 그러면 지금 농지가 100만 원 가는데 선대의 취득 가격은 5만 원도 안 돼. 그러면 배보다 배급으로 다 뺏기는 거예요. 뺏겨. 그렇기 때문에 이 농지는 어르신이 컨디션이 살아있을 때 해라.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 너 있잖아.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있기 전에 사전에 증여를 해줄게. 그렇게 증여를 해줬어요. 근데 법이 3개월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면 증여세를 안 물기로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해서 증여를 사전을 딱 증여를 해주고 나서 우리 증여해 줄 때 그 증여 취득세가 4% 구간이에요. 4%. 4%짜리나 물고 이렇게 해서 딱 해줬더니 이제 받을 거 다 받았다고 이제 찾아보지도 않아. 오지도 않아. 아버지랑 아버지같이 하네. 그 열받죠. 젊은 애들 말로 야마가 돈 거예요. 이런 말을 그냥 방송에 하니까 합시다. 그러면 리턴을 3개월 내에 해야 돼. 6개월 내에 가서 내가 리턴 해주라 그러면 이때는 증여할 때 증여세 내고 거꾸로 반환할 때 또 세금 내고 두 번 낸단 말이에요. 6개월이 남으면. 그러니까 증여도 간을 봐가지고 싸가지가 없고 내가 잘못했다. 아차 판단을 잘못하면 3개월 내에 그냥 빨리 그냥 해수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3개월에서 6개월 안에는 한쪽만 내는 거예요. 한쪽. 반환할 때는 안 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줬다가 이런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자, 아쉬우니까
좀 어려운 질문들, 부동산에 관련 질문들 세 사람만 받고 끝내 그랬습니다. 예. 공통 질문일 수도 있으니까. 예. 만일에 상속이 발생되게 되면은 네. 자녀들 보고 예. 혹시 뭐 세무사를 찾아라 예. 이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아, 예. 비싸단 말도 꼭 해주세요. 예, 예. 그런데 가령 예. 근데, 잠깐만. 어르신 언제 돌아가실 건데, 그런 생각. 그럼 뭐 언제 아니, 내가 많이 해야 제가 5년밖에 안 할까. 그러니까 빨리 저한테 의뢰하는 게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 실예를 한번 들어서 예. 배우자가 기본 공제 5억 받고 네. 배우자. 그 상속에 대해서 네. 5억은 또 10억은 공제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 일괄 경제 5억, 그 다음 배우자 경제 5억, 예, 10억. 배우자가 한 15억 정도 네. 추가로 공제를 받았어요. 예. 그럼 이제 배우자가 실제적으로 공제 받은 것은 20억이 되지 않겠어요? 예. 배우자가. 예. 그런데 1.5, 1로에서 자녀 세산 10억씩 하고 부인은 근데 요점이 올려야 돼. 뭐예요? 그러니까 요점이. 글쎄요. 부인은 15억을 받았다면은 부인으로 인해서 받아진 것은 한 35억쯤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이 만일에 1년 안에 죽으면은 아까 안 문다고 그랬는데 무슨 돈을 어떻게 안 물어요? 15억 아까 그 유리금으로 받았던 1.5 지금 엄청나게 어렵게, 그러니까 이 세법이 어려우니까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이재명을 한다고. 다른데 무슨 재테크 강하는 쉬운 거니까 언제 팔아요? 뭐 어쩌고 그러는데. 제가 사장님 알아들으셨으니까요. 제가 이제 눈빛만 봐는 이런 뜻으로 여쭈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한 35억 되잖아요. 네. 그러면 배우자 한 명 있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있다 그러면 현재 법은 어떻게 되냐면 7분의 3, 7분의 2, 7분의 1. 그러니까 이게 배우자가 1.5, 1 이렇게 받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일괄 공제 5억 받아요. 그 다음에 요 7분의 3을 배우자가 우선 가져갑니다. 그러면 15억을 가져가죠. 그래서 두 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아까 5억을 또 계산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20억이라는 돈이 공제를 받죠. 그러면은 나머지 15억 구간에서 세금을 내는 체제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요렇게 내가 이렇게 세금을 일괄 공제 받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나머지 상속세를 냈는데 상속세를 냈습니다. 나머지 이제 상속세를 냈다 그래요. 네, 냈어요. 그럴 때 이때 조항이 뭐냐면 그 당의 재산이어야 돼요. 이 재산을 또 배우자가 금방 돌아가셔 버렸어요. 아까 말한 대로. 네. 그러면 이때는 뭘 우선 빼주냐면 단기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단기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속이죠. 그래서 재상속으로 공제율을 1년에서부터 10년까지 10년이 지나면 다시 세금 그대로 다시 내야 돼요. 그러니까 5년 지나면 50%, 3년 지나면 30% 까지고 이런 식으로 공제를 해줘. 그 대신에 당의 재산이어야 돼. 다른 재산으로 했다. 배우자가 상속세에 감경된 다른 재산이었다. 그것은 단기 재상속 공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왜냐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물론 여성분들이 10년을 더 살지만 여기서 내가 아까 공제 한 번 더 받고 죽을 때 똑같은 세율이 피상속에서 또 발생하니까 크게 그렇게 상속을 안 한다. 그럼 무슨 뜻이냐. 35억 정도 하면 배우자 공제하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4억 4천 정도의 세금이다 그랬어요. 4억 4천. 그래서 배우자 없으면 8억. 자, 그 정도. 또 다른 분이요. 그런데 그 배우자가 1년 후에 안에 죽으면은 안 낸다니까. 아까 세금 몇 번 안 낸다. 세금 100% 안 낸다. 처음에 냈던 세금을 안 낸다 그 말인가요? 배우자가 죽으면 배우자가 받았으니까. 자, 여기서요. 요때 조건이 뭐냐면 당해 연도에 배우자를 15억, 5억을 공제 받으려면 상속세를 신고하는 날까지 등기부 등본에 마누라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등기부 등본에 아까 세금을 증여세 세금을 40%를 내고 등기부 등본에 올려가야 그걸 떼어가지고 우리 각 씨한테 이렇게 갔습니다. 공제해 주세요. 이래야지 말로만 안 된다 말이야.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야 돼요. 신고할 때. 그러면 이제 그 재산이 등기부 등본에 올라갔으면 이제
여기 망자가 한 분이 됐고 마지막 망자 한 분 남았잖아요. 이분이 또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누가 피상속인의 재산이 또 엄마께 남았으니까 또 이제 세금을 자식들이 내야 되잖아요. 예. 요때 요 재산에서 요거 냈잖아요, 여기. 예. 요것을 5년 안에 돌아가시면 50% 거꾸로 까준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한 분만 더 하고, 예, 예. 그 사전 증여를 하면은 그 5년 지나야 이제 그 2월 가서. 시점으로 해서 네. 양수를 네. 않습니까? 예.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네. 재산 분할을 해서 네. 재산 분할된 물건을 팔았을 때 5년 네. 이후에 네. 그건 어떻게 그 양수가에 쓰는 가격을 어떻게 매기나요? 네. 가격을. 네네. 자, 왜 사전 증여를 하겠습니까? 사전 증여를 증여세를 물면서 상해절 증여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요 엄마 아파트가 5억일 때 증여를 해가지고 5년 후에 재개발이 돼가지고 15억이 됐으면 요 5억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년 안에 죽으면 사전 증여한 거 편입시킨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많이 들었죠. 그때는 편입시키는 금액이 15억이 아니고 미리 줘서 5억으로 해. 그러면 상속 금액이 적어지겠죠? 왜? 그 다음에 이유는 그러면 증여세도 내고 내 죽을 때 상속세도 내라면 이중으로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요때 10년 이내에 상속을 할 때 여기서 낸 세금을 여기서 또 공제를 해줘요. 그 두 가지가 이익이죠. 상속세도 내고 증여세도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10년 후에 당신 재산을 갖다가 포괄적으로 유산세에 포함시켰으니 증여세 낸 것도 빼주고 이 금액이 15억이 아니라 200억이 됐더라도 요 금액으로만 쳐줄게. 그래서 사전 증여를 하는 겁니다. 단, 왜 2월 가세 제도를 만들어 놨느냐. 요것도 이익인데. 아니, 이 양반이 증여받고 바로 팔아먹어 버렸어. 그럼 팔아먹어 버렸으면 어떻게 좋아요? 증여 계약서에 5억으로 썼는데, 그 전에 팔았으면 이거 엄마 아파트 6,800만 원을 분양받은 거거든요. 최초에 분양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5년 안에 팔면 취득 금액을 6,800만 원을 보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요것도 봐주고 요것도 봐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요렇게 팔았으면 요렇게 해라. 두 번째, 5년이 지났어요, 이제. 60개월이 지나서 취득 원가를 그때는 이제 아무 조건 없이 요걸로 하는 게 아니고 요 5억 증여 계약서를 쓴 금액이 취득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 아까 일반 세율로 적용해서 양도소득세하고 보유기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부 처리는 그게 아니고 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혼했을 경우에 2월 가세. 이혼해서 재산 분할했을 경우에 예. 그 재산 분할 받은 어느 시점에서 이혼을 해요? 그 5년 지나서 시점이 문제지. 팔았다. 요 시점에서 이제 이혼을 하죠. 이혼. 그래서 5년 후 지나서 팔았다. 그 네. 이혼해서 분할로 받은 재산을 그랬을 경우에 취득가의 기준이 그것도 그렇지. 물론 우리 선생님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믿습니다. 자, 아까 제가 재산을 분할할 때 그 원인의 등기 원인을 자산권 분할 청구 소송으로 해서 등기 원인이 발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혼을 했든 안 했든 팔아먹든 간에 5년만 지나면 취득금액은 요걸로 다시 말해서 세법적인 용어로 말하면 증여받은 가액으로 잡히는 겁니다. 증여받은 가액으로. 다음 마지막 질문 하나만 나. 합의한 재산 분할했을 때도 그렇습니까?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든 저 보세요. 요거 헷갈리시는 건데 우리가 흔히 아까 재산권 분할 소로 한다면 뭘 우리가 이익을 받기 위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5년 동안 보유한 거에서 장기보유 특별 공제 2년간 보유했으니까 팔아도 안 된다. 근데 이제 합의 이혼을 했잖아요. 이자료를 줬잖아요. 그러면 이혼을 10월 31일 날로 했다 그러자고. 그러면 요때 금액은 요걸로 잡히는데 요때부터 2년을 보유해야 되고 줬어요. 합의 이혼을 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줬다 그러자고. 이혼해야 되고 모든 것이 장기보유 특별 공제가 요 시점부터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옛날 것을 다 혜택을 보려면 재산권 분할 소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협의 이혼은 요때부터 잡힌다 이 말이에요. 요때부터 그 시점부터 다 다시 그때부터 취득가액을 그쪽으로 본다고? 취득 가격은 5억으로 잡고 그거는 이미 증여해서 끝났으니까 5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방법론적으로 누구로 협의로 갔느냐 아까 말한 대로 재산권 분할로 갔느냐면 요 추후에 발생되는 세금이 앞에 어떤 조건을 달고 가느냐에 따라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지막으로 한다면 취득 가격은 5억으로 잡히고요. 협의 이혼으로 갔을 때는 오늘 이혼 얘기가 나오네요. 재산권 분할이 아니고 이자료를 줬을 때는 여기서부터 다 다시 시작한다. 처음 시작한 걸 본다. 자, 나왔을 때 한 분만. 자. 유정주의라고 하셨는데 네? 네.
저는 아주 미숙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괜찮아요. 증여세 공제 대상에서 만일에 증여라든가 상속세에 공제 대상에서 그 집 전체 금액에 전세 보증금이라든가 이거는 세금 낼 때 거기 그 세금에서 그 상속가액이, 네. 공제하고 나서 하나요? 당연하지. 저 무슨 말씀을 했냐면요. 이 본인이 세금이 잔뜩 계산해 보니까 이제 유산이 해보니까 100억이에요. 네. 여기에 은행 이자 50억 쓰고 전세금 20억 있고 또 친구한테 빌린 돈 10억 또 어디서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어음이 돌아올 거 그다음에 이것을 다 빼는 거예요. 빼. 네. 전세 보증금도 빼요. 이거 예상이니까 내줘야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증여할 때는 그것을 부담부 증여라 하고 그 증여를 할 때 근데 그거 또 하나 모르는 사람들은 내 아들한테 엄마 아빠한테 15억을 전세 안고 10억에 5억만 세금은 5억만 내는데 10억을 내 재산을 떠안겼잖아요. 아버지는 뭐가 나와요? 양도세 나옵니다. 양도세. 그 양도세는 몰라가지고 아니 내가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 냈는데 10억을 내 재산을 아들한테 떠넘겼잖아요. 내 재산이 양도됐죠. 10억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 그래서 아까 이런 거 예상, 전세보증금, 은행유자, 모기지 이런 것을 전 유산에서 다 빼고 나머지가 이제 10억 남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신고 대상도 아니겠죠. 그런 식으로 다 뺀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